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네 번째 동결 결정입니다. 금융계에서는 물가와 경기 모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최근 경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3%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고용 상황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성장률을 올해 3%, 내년은 2.9%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이 강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수출이 6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5.9%, 컴퓨터가 43.4% 늘며 신산업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지역별로는 베트남과 일본, 유럽, 중국 등이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단체 관광 금지 조치 해제에 힘입어 60% 이상 늘었고 일본 관광객 역시 4월 말 골든위크 등 연휴 덕에 29%가 늘어 최근 1년 사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의 예측대로 이번에도 네 번째 동결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또 동결이 될 것이다. 지금 올리긴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 동결에 따른 시장에서의 혼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을 보이는 요소들이 워낙에 대내외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일중 변동성이 크고요. 조금씩 흘러내리는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이후에 하락 반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도 9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네요. 코스닥은 상승, 하락, 상승 국면에서 계속 반복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면 특히나 중국 관련 소비주 조금 전에 중국 관련 관광객 늘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관광 관련된 종목들, 면세 관련된 종목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모습입니다.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신고가도 경신했었죠.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금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무산이 되면서 오늘도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살아나고요. 중국 소비주까지 살아나면서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 자연스럽게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북 경협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일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글로벌 이슈가 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해 왔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담장에서 여러 가지 회담 테이블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박차고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강경한 대응이 나왔고요. 이야기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정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은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일정 속에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들 지금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지루한 약세장 눈치 보기 장세가 열리고 있는데요. 방향성 하나만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거래소는 2467.50포인트입니다. 하락폭을 조금 줄였네요. 낙폭을 지금 0.18% 하락폭까지 줄여 내려가고 있고요. 4포인트 정도 하락입니다. 일중흐름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2477포인트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 나오면서 2460선까지 무너졌다가 2460선 회복했고요. 현재 2470선 향해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나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부터 돌아온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오긴 했는데 오늘은 매수폭이 크진 않습니다. 304억 원, 그리고 기관이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여전히 팔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도 덩달아 팝니다. 오늘 개인이 그리고 1032억 원 약세장에서 소폭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어제 52,000원 찍은 뒤에 다시금 오늘 소폭 숨고르기가 나옵니다. 500원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잠시 쉬어갑니다. 셀트리온 3%가 넘게 상승하고요. 포스코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시총 6위로 내려앉았는데 오늘 낙폭이 3%가 넘습니다. 지금 14만원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 가까운 급등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13만원 좀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LG화학 보합이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하락하네요. 24만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KB금융 소폭 상승하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지는데 금융주들은 보합 혹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한국전력이나 네이버, 삼성생명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872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0.4%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일중흐름 역시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 고점은 875, 장중 저점은 866포인트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11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외국인이 이틀째 사줍니다. 941억 원, 외국인 순매수, 기관은 79억 원, 소폭 매도입니다.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만 팔고 있고요. 개인이 813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제약바이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긍정적 흐름 가져갑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모두 2%에서 많게는 5% 가까운 상승 나오고요. 나노스와 바이로메드 전일 15%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차익 실험 매물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스도 최근 급등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장세 오랜만에 연출합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5%대 강세를 보이고요. CJNM도 지금 9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대 강세, 퍼러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소폭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컴투스가 오늘도 3% 지속적인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시총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캠텍, 카카오멜론, 제넥식 빠지고요. 코롱티슈디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원 60전 하락하면서 1079원, 1080원이 살짝 이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탈 우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아르헨티나와 터키로부터 시작된 부담이 신흥국 전체로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연초부터 우려가 이어지던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계속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으로 상대적 매력이 감소되긴 했지만 이번 주에는 일본 외 아시아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여전히 북미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 플로우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자금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네. 주식형 부분은 지금 유입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채권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채권 쪽은 어때요? 채권 쪽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선진국으로의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선진국에서는 46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나타난 반면에 신흥국에서는 13억 달러의 자금 이탈이 나타났습니다. 채권형 자금은 한 주간을 보아도 2주, 4주 누적으로 보아도 계속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의 영향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환율 영향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지금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정확히 듣고 싶고요. 환율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1080원대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강세 흐름이 완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93.9 수준을 도달을 하면서 계속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아 신흥국 통화지수는 모두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화폐도 통화 가치도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높은 베트남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1일 환율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타 신흥국과 달리 환율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주가 조정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동안 신흥국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선진국 투자가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게? 한동안은 아무래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와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매력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IT 종목들이 조정이 일어났던지라 IT 업종들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일본 엔화 약세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한 달 전 대비로도 전주 대비로도 계속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흥국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냐면 아무래도 투자 수익이 잘 나오니까요. 신흥국 투자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신흥국 투자 쪽을 보시면 신흥국 중에서는 최근에 다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은행 이슈로 조정이 계속 이어졌던 인도를 조금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화폐 개혁과 작년에 조세 개혁이 이제 초반에는 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서서히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영은행의 부실채권 부담 또 파3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내부 환경을 받쳐주는 경제 펀더멘털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전반에 대한 우려는 이제 달러 강세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난 밤에도 보셨듯이 이제 유럽 지표들이 계속 부진한 상황인데요. 6월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강세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 강세 흐름이 완화되는 시점부터는 조정을 크게 받은 국가들과 그리고 경제와 실적 성장 전망이 긍정적인 국가들을 위주로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반도체 사이클 죽지 않았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잠깐 숨고르기다 말씀하셨는데,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반도체 쪽 다시 올라왔습니다.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걱정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 관련해서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이 세미나 다닐 때마다 나오는 동일한 질문이 이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이른바 반도체 굴기에 나서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한테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이게 제일 클 거고요. 여기에 또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에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런 질문에 다 담겨 있겠죠. 그렇습니다만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이 과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만 하더라도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구성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한 63%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일본 엘피다나 미국 마이크론, 더 나가서 대만의 난야와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그 밑에 10%, 13%, 5% 등의 점유율을 나눠 가지는 상당히 경쟁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8년 1분기 D램 시장의 모습은 7년 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73%, 그리고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감안한 이른바 빅3의 점유율은 96%입니다. 결국 일본의 엘피다가 미국 마이크론에게 인수되고, 또 난야를 비롯한
이 대만의 경쟁 기업들마저 서서히 점유율들이 줄어들면서 이 디램 업계는 이제 몇몇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 과점 구도가 된 거죠. 이렇게 과점 구도가 형성되면 새로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은 되게 어려워지는데 말입니다. 먼저 선두 기업들이 막 규모를 키워놓으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새로운 경쟁자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값에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 이 반도체 기업들을 뭐 새로 또 인수를 하려고 그래도 엘피다나 키몬다 같이 어느 정도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가지고 있는 이 4에서 5위권 정도 기업들이 있다면야 이걸 M&A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기업 인수 합병을 추진해 볼 만한 유력한 기업들도 찾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만 적어도 향후 1, 2년 내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굴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도 그 1, 2년 사이에 경쟁의 압도적인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들은 그렇게 희박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 2년 정도는 더 거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보이고 있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목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네, 물론 정확한 지적이죠. 예. 그 한국 수출에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7%에 달합니다. 이 단일 품목 기준 1위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이 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유랑 화학공업.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 되겠죠. 이거는 이 두 품목을 합쳐보면 18.6%로 이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석유 제품이 6%, 그리고 화학공업 제품은 12.5%에 달하거든요. 참고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넘어들던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수출이 무려 우리나라 수출의 22%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물론 2014년부터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휘발유나 에틸렌 같은 석유화학 제품의 관련 제품 가격도 약세를 보이면서 이 수출 비중이 이제 쭉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같은 기간 이른바 차화정이라고 불렸죠. 자동차 화학 점유 장세는 꺾였습니다만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통계에 한 가지 착시가 존재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 1위를 다투던 이 정보통신기기 수출 비중이 최근에 과거 10%대에 이르던 게 지금 최근에 4% 밑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휴대폰을 비롯한 한국 정보통신기기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생긴 일이면 모르겠는데, 지난해 삼성전자와 LG를 비롯한 한국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한 24% 이상의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최근 이 반도체의 급격한 비중 확대와 휴대폰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이 역학관계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점유율이 압도적인 일인데, 이게 보면은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저희가 들어봐야지 좋을까요? 바로 이게 생산설비 해외 이전 때문이죠. 예. 베트남을 비롯한 이른바 이제 임금이 좀 싼 나라로 이 설비들이 꾸준히 이전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으로 잡히던 휴대폰들이 이제는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또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이 이 휴대폰에 포함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기흥 내에서 구미로 배송되던 게 생산설비 해외 이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수출로 따로 분류되거든요.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크게 급증하는 것은 휴대폰 생산 설비가 해외로 이전된 효과 때문에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1, 2년 내에 이게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냐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과점 구도로 재편돼서 신규 진입자가 성과를 내기 되게 어렵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의 위상이 매우 높다라는 건 사실입니다만 석유화학이나 정보통신기기 또는 자동차 같은 다른 산업들도 그에 못지않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 품목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걱정하는 걸로 시장 전체의 어떤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냐.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제품이 이렇게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설비 해외 이전이 있고 생산설비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 제품을 계속 안 쓰는 건 아닐 텐데 이게 급격히 수출이 위축되고 이게 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조선 수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 이외의 산업들도 점차 회복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 반도체 시장이 무너질 리도 참 쉽지 않겠지만 조금 휘청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또 우리 경제에 아주 그 가장 핵심적인 경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데 이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어려워지면 문제가 생기죠. 다만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기에는 산업이 이렇게 과점 구도로 잘 재편돼 있고 특히 최근에 발표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최근 컨퍼런스 자료를 보면 향후 한 3, 4년 사이에 그 자율주행차라든가 또는 클라우딩 서비스 같은 쪽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상당히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타이트한 수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투자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던 걸 생각해 보면 이 경쟁 업체들이 한국 기업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주요 국가들이 방심하고 또 행여나 뭐 어떤 위기를 맞으면서 M&A 돼버린다면 중국이 쫓아오지 못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현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품 이외에도 정보통신기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화학 같은 아주 주요한 많은 섹터들이 있고 이 섹터들의 경기가 최근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설령 아주 그냥 돌발적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경제가 전체가 흔들릴 만한 그런 여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하나 더 포인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우리나라 코스피 200기업,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종목이죠.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무려 178조 원에 달했고요. 올해는 200조 원 이상으로 이익을 낼 거라고 전망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이 막대한 이익을 활용해서 투자도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더 나가서 이렇게 늘려놓은 돈을 가지고서 또 유동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번 돈을 착실하게 잘 활용도 하고 투자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먼 미래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아니면 3년 뒤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경제가 또 한번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쌓아놓은 과거에 기록했던 작년 올해 사이에 기록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잘만 활용해 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차화정 산업들이 도약했던 것처럼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를 또 한 번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여러 비관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워낙에 경기가 좋았고 호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유보금도 많고 이것들이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들 고려해야 된다라고 오늘 또 좋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기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고요.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상담까지 이어가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